네, 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드디어 6월 1일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육청 시험이 아니라 평가원 시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볼 1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어떤 식으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지 그 경향을 미리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 정말 의미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 6월 모의 평가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11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제가 좀 경향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보통에서 아주 약간 어려움으로 잡았어요. 솔직히 저는 보통 정도로 줄라 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넣은 이유가 뭐냐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 평가 시험에 비하면 분명하게 더 어렵게 나오긴 했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는 난이도 높게 책정했는데, 그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시험을 보잖아요. 11월 시험은 무조건 이거보다는 100% 어렵다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6월 시험이란 걸 감안해가지고 똑같은 유형을 내더라도 뭔가 사료가 더 까다롭다던가 시기 문제에서 분명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도의 범위가 지금은 한 이 정도라고 치면은 수능 때는 한 이 정도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6월 시험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완전 디테일하게 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난이도를 엄청 높게는 못 주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시험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는 평가는 못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커트라인은 한 이 정도 선을 걸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체감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 시험이 진짜 그 정도로 어렵다고 느꼈다면 이거 42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대한 평가 다시 드리면은, 일단은 의외로 3월 모의평가랑 4월 교육청 모의평가랑 이거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라고 싶을 정도로 기출의 재탕이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도시사,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속으로 상하이가 나왔어요. 전 뭐 충칭이라던가 광저우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의 뭐 요코하마처럼 뭐 다른 도시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요코하마 말고 도쿄요, 도쿄? 이런 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평가원까지 이렇게 쉽게 준다고 싶은 문제도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시기형 문제가 우리가 결국 보게 될 11월 시험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풍선이 저는 이것도 어려운데요 싶은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11월 시험은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대학의 결정이 당락난 시험이에요. 분명 이거보다는 어렵게 내야 변별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 쫄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지금 깊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차피 이 영상이랑 별개로 세계사 타회탐구 과목 해설도 찍을 건데, 약간 올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세계사도 그렇고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쌍사로들에게 되게 유리하다고 느낄 만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보였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동아시아사 공부하던지 아니면 세계사 응시하는 분들이 저는 그럼 딴 과목 준비하는데 망한 건가요? 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확실하게 쌍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되게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좀 그런 경향이 보였었는데, 약간 출제자끼리 약간 동아시아사를 내는 분이랑 세계사를 내는 분들이 교차 검토를 하는 게 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서 그래도 좀 더 주목할 만한 문제는 제가 보기엔 전근대사에서는 얘 한 개 빼고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근현대사에서 어려운 게 나왔는데, 진짜 11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렵다고 느낀 수험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오답률 무조건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향 문제로 가장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말도 안 되게 더 어렵게 냈다는 특징이 있었고, 주목하면 좋을 만한 유형들은 제가 번호를 이렇게 다뤘는데 왜 이렇게 다뤘는지는 제가 진짜 문제 해설을 드리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번 회차에 진짜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들, 이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월 시험까지 그래도 반드시 가져가두면은 최소 점수를 확보하기에 좋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면은 1번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맨날 그 수능 과목 해소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에 나눠지는 게 정해졌거든요. 한국사의 경우에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거 내고요. 동아시아사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 국가의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내고요. 세계사는 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뭐 황허 이런 등 4대 문명 유형을 내요. 그래서 솔직히 구석기 시대를 동아시아사에서 내는 건 저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 유물부터 구별되는데 이번에는 일단 일본의 땡땡 시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만 보자마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선사시대에서 일본과 관련된 문화를 내면은 조문 문화 아니면 야오이 문화밖에 낼 게 없어요. 근데 야요이요, 야요이. 야요이 문화밖에 낼 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청동기, 철기 등 그런 문화가 전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를 냈으면 조몬, 그리고 청동기를 냈으면 야요이인데 저 좀 발음이 어렵네요. 아무튼 야요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글자 수만 보더라도 얘를 그냥 고르는 게 쉽기도 했지만 더 명확한 근거가 있죠. 그래서 야요이 시대의 유물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 이건 뭐 다 아시겠죠. 뭐 한국의 빗사유의 토기죠. 근데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일단 얘는 엔간해서 제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사 과목 준비하시다 보니까 얘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허무드 문화에서 발견된 그런 돼지 그림 토기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하류 지역에 있는 창장강 유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창장강.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는 막 양쯔강, 뭐 랴오혀강, 그리고 그 창창강 이런 것처럼 각 어느 강이 어느쯤 위치에 있었고 어떤 토기가 발견되는지 초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나중 가면 이거는 금방 풉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청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청동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탑, 청동북이 아니라 종이요, 종. 그러니까 종 모양의 그런 청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찍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청동기 관련된 느낌 드는 게 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은 이거는 다원커우 문화라는 거예요. 그 다원커우 문화의 토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석기 시대 황허강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유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야오 허강에서 발견된 홍산토기예요. 홍산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 구별된 거는 이 세 개가 중국사에서 제일 필요하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는 별로 어렵게 낼 게 없는데 이 창창강, 랴오강, 그리고 황허강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중심적으로 구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저 이런 문제 보면 느꼈던 게 사실 지금 이게 포인트는 쉬웠거든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국시대 통일한 그러니까 항우랑 유방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한나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수도 센양 이게 나와가지고 진나라를 추론한 게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 보자마자 진나라 나와야 돼요. 이걸 한나라로 푸시는 분들은 진짜 손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센양이란 키워드도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도 진나라 좀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쌍사를 준비하신다면 좀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게 동아시아사 과목도 그렇지만 세계사 과목도 동시에 이 특정 국가의 수도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세계사가 진짜 그런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서아시아 국가 같은 거. 그런 데는 각 국가의 수도를 전부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나 쌍사나 뭐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 준비하시더라도 각 국가의 수도는 그냥 바로 이거 튀어나올 정도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진 왕조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 1조 편법을 시행하였다. 자, 1조 편법은 이 장거정이 주장한 그런 명나라 시기의 조세 제도죠. 독소상품까지 실시하였다. 자, 이건 통일신라의 원선왕 시기의 그런 관리 임용 제도입니다. 틀렸고요. 3번 다이카 계신을 단행하였다. 자, 다이카 계신은 이거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죠. 한 7세기 중역쯤이니까 틀렸고요. 4번 남비의 남어를 멸망시켰다. 자, 이런 걸 포인트를 대충 봤다면 틀리는 건데 이건 한나라예요. 정확하게 한 무제 시기쯤인데 약 여러분들 기원전 한 2세기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 문자 도량형 등을 토기란 이게 정답입니다.
뭐 2번까지는 별로 안 어렵네요. 자,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주목할 만해요. 제가 이 문제를 주목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기랑 관련된 유형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하면 돼요. 뭐냐면 어차피 그 위진남북조 시기를 내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내기 좋은 국가는 그나마 꼭꼭 꼽아봐야 북이 아니면 동진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동이, 서이, 뭐 북제, 북쪽, 송제, 양지, 뭐 위초고 별 국가가 다 있는데 출제자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문제를 꼽아서 낼 만한 게 있다면 제 생각에 얘네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두 개 중에 뭘 냈는지만 잘 파악하더라도 문제 푸는 게 쉬운데, 자 보시면, 자 왕도는 사마에게 수도 러양을 떠나게 권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러양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북위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맥락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창장강 이남으로 피난하였다는 맥락이 있죠. 제가 말했지만 그 대충 중국에 치면은 창장강은 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남쪽을 이게 피신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남을 이주했다는데 이거 진짜 뭐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강남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 남쪽에는 그쪽 말한 거거든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 강남 지방에서 좀 다시 세력을 키워가지고 사마해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건강에서 황제로 즉위. 얘는 외우세요. 이 건강이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자, 이 건강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용어를 말하면 난징이에요. 난징. 그래서 이 난징 지역에서 위진남북조 시기에 국가를 세운 건 동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번 문제 때도 수도 키워드 외웠었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그냥 곳곳이 숨어 있는 거예요. 러양에서 건강을 천도한 거, 이런 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합하였다. 자, 태무친은 이 태무친이라는 인물은 칭기즈칸을 말한 거예요. 칭기즈칸. 나중에 이 몽골 애들끼리 회의에서 나중에 뭐 초대 황제 추대되는데, 아무튼간 이거 몽골에 관련된 거라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소가시 세력이 정변으로 축출되었다. 자, 소가시는 이거는 7세기쯤 가야 돼. 7세기. 7세기여가지고 역시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근데 애초에 일본사가 아니라 중국사라고 고려했을 때 애초에 연결이 안 되고요. 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연히 관련이 없습니다. 시기도 안 맞고, 지금 아까부터 얘기한 거지만 우린 지금 중국사 하려는 거예요. 중국사. 자, 4번 오호가 화북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했다. 자, 위에서 이 북쪽 세력들이 먹었으니까 한 명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이거는 기원전이잖아요. 심지어. 근데 이거 고도선이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당연히 연결될 리가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문제는 그나마 정근대사에서 조금은 건질만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그렇게 별표는 안 쳤는데 얘도 그래도 인물사가 좀 이번에 그렇게까지 깊게 안 나왔어가지고 인물사 한정에선 얘는 조금 건드려도 될 만한 것 같아요. 자, 읽어보시면 일단 3대 쇼군이란 말이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뭐 어느 나라 쇼군인지 알 수 없는데 이 배는 당시 명과의 교류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별표 친 이유가 뭐냐면, 자, 당시 명나라에는 중국이 있어요. 아니,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을 때 그럼 일본에는 어떤 국가가 있었냐, 좀 그런 걸 파악하는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있으면 일본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명나라가 존재한다면 그때 일본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포인트 잡아가지고 각 국가 시기에 뭐 이때 뭐 고려 시대에는 그 중국에 무슨 국가가 있었지? 뭐 고려 시대니까 뭐 송나라 아니면 원나라 이런 거 있겠지. 그런 관계사가 파악이 안 되면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런 걸 의도한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명나라 바탕으로 그럼 일본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있고 그 무로마치의 3대 쇼군은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걸 찾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게 평가원 시험에 지금 이거 되게 힌트 쉽게 준 거예요. 나중 가서는 이거보다 더 그니까 뭐 각 국가에 여기 지역에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도 헷갈리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걸 추론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더 어렵게 되면은
국가까지는 알겠는데 그 국가 내에서 이게 뭐 15세기인지 뭐 16세기인지 이런 것까지 낚시를 걸죠. 여러분들 머리에 진짜 스팀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6월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완전 심화적인 고민을 안 시킨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하셔야 나머지 시험이 대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데, 자, 서하를 공격하여 굴복시킨 거 얘는 몽골입니다. 얘랑 관련 없어요. 일본은 서하와 공격할 정도로 가깝지 않아요. 2번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읍을 설치한 거는 당나라입니다. 얘 일본이랑 베트남 얘도 지금 아직 관련 없어요. 자, 3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한 거는 통일신라의 장보고입니다. 애초에 이름부터 일본스럽진 않아요. 4번 다이오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한 거. 자, 이거는 701년이에요. 701년 8세기여서 애초에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두 명의 천하이 대립하는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시카가 다카오지랑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이 남북조 시대의 그런 전쟁 같은 거, 그러니까 분열을 종식시켰다는 업적을 가장 많이 출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이에요.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다 사실 옳은 거. 사실 이 동아시아서 과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국사와는 다른 맥락에서 임진왜란이나 병자 호란도 잘 나오는 주제라 외워두시면 좋은데, 제가 굳이 평가원 시험에서 얘를 주목을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이유영은 진짜 발라먹을 유형 너무 많이 발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자라면 굳이 임진왜란이라던가 병자 호란보다는 청일전쟁이라던가 러일전쟁이 조금 더 동아시아사스럽기도 하고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얘를 주목 안 시켰어요. 자, 그럼 이 문제 키워드는 뭐냐? 이여송, 평양성 전투. 그러니까 이여송은 명나라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명연합군이랑 관련된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여송이 이 조명연합군이 해가지고 평양성에서 이기니까 기세가 오지게 등등해져가지고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또 했는데 일본군에게 쳐맞아가지고, 와, 진짜 이 명나 장수가 와, 나 이런 뒤지겠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승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진짜 목숨이 날아갈 만한 대위기를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성 전투랑 벽제관 전투 때문에 이번엔 임진왜란을 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벽제관 전투는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던가 한국사 과목에서는 안 다뤄요, 설명을. 왜냐면 이 벽제관 전투는 사실상 명나라랑 좀 일본이 위주로 붙은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사 과목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걸 키워드로 잘 안 줘요. 오히려 한국사 과목에서 이걸 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이라던가 뭐 김시민이라던가 곽재우라던가 우리나라 장수를 띄우지 굳이 명나라 장수를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진짜 동아시아사스러운 전투, 동아시아사스러운 인물, 얘네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외우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임진왜란 관련된 거 볼게요. 자,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했다. 자, 모문용 얘는 지금 1622년쯤부터 그 가도에 주둔했었는데, 그러니까 1622년이니까 애초에 이걸 빌미로 원인이 발생한 건 정묘 호란이지 임진왜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 당시 후금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애초에 이건 일본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조선군이 사르 전투를 투항하였다. 자, 이 사르 전투라는 거는 명나라랑 후금이 맞서 싸운 전투에 우리가 명나라 도우러 가주는 척 하다가 후금에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자, 3번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할양을 요구하였다. 정답이죠. 당시 그 행주대첩 이후쯤에 1차 휴전을 썼는데 둘끼리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과 명나라 협상했었는데 둘이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결국 협상이 실패한 거죠. 4번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지금 일본의 분열을 그 종식시키기 전에 이 거의 마지막 정점을 찍어준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 포르투갈에서부터 조총을 전래받아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거거든요. 근데 연도가 임진왜란보다 이전이에요. 임진왜란 1592년부터 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5번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사실상 명나라의 멸망이랑 관련된 건데 이건 1644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밑줄 친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뭐 3번 같은 문제랑 좀 비슷한 경향이라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럼 보시면 자, 여기 우리 발해 왕을 책봉해준 황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중국의 어떤 국가라는 걸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황제라는 말이 들어갔고 책봉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느낌상 중국이랑 관련된 확률이 높은데,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 좀 발해가 있잖아요. 그럼 발해가 있었을 때 중국엔 또 어떤 나라가 있었냐? 그러니까 아까는 일본,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럼 일본은 어떤 국가가 있냐 이런 거라면, 지금은 발해가 있었으니까 발해 옆 동네 중국 국가는 누구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로 당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이 국가의 수도인 장안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유교 경전을 보고서 포인트를 더 잡았다면 여기 있는 국가가 당나라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그 정근대사에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거의 안 꼽은 게 수도만 제대로 외웠다면 발라먹을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나라 관련된 대외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토번에 화범공주를 보냈다. 자, 일단 정답은 얘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뭐 문성공주라던가 화범공주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유목민족과의 그런 일종의 화친을 위해서 보낸 공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나라의 경우는 얘가 대표적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 2번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건 조선시대입니다. 관련 없어요. 3번 후금과 형제 맹약을 맺었다. 얘도 조선이에요. 왜냐면 정려호란 이후에는 형제 맹약을 맺고 그 병자호란 이후에는 군신관계 맺었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4번 왜 노구광에게 금인을 주었다. 자, 이거는 1세기쯤에 후한 광무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당연히 맞을 리가 없고요. 5번 심패를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이 심패를 발급한 거는 청계령, 그러니까 천계령, 그러니까 3번의 난이 끝난 이후쯤을 말한 건데, 이 심패를 발급한 거는 이게 천계령 해제 이후에, 이거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출제자 이 흐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3번의 난 이후에 청기령이 해체되고, 해체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하도 일본에 유입을 개 많이 하니까 심패를 발급했다는 흐름을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트 흐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7번 다음 자료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뭐 이 문제는 쉽죠? 빨리 넘길게요. 자, 보시면 담요는 황제께 아래요 윈강의 석벽에 다시 5개의 굴을 뚫고 불상을 세웠대요. 그리고 밑에 거는 슈무천왕은 도다이사를 건립하고 비로 나자부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법화경, 금광, 명, 최승광경, 뭐 뭔지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는 불상, 불경 이런 걸 나왔으니까 불교랑 관련된 건데, 자, 쇼무천왕의 경우에는 일본이랑 관련된 거고, 여기 윈강은 북이쯤이니까 당연히 중국이랑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잘못 적었네요. 동아시아의 불교랑 관련된 거인 얘를 정답으로 찍었으면은 뭐 풀이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나나기 끼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네덜란드 그런 학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일종의 난학이 발달한 거고, 서원이 확산된 거는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좀 이런 게 있었고, 예수의 선교사는 중국에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예수 애들이 그 세계사의 기준 뭐 르네상스 시기 이후쯤에 좀 더 활동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선교 활동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건데 당연히 관련이 없고요. 분서갱유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진나라 시기에 뭐 법과 이해 사상을 다 불태워버린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 3번이에요. 뭐 나머지는 그게 사실 중요한 선지들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히 넘길게요. 자, 8번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별표 3개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계속 동아시아사도 관계사 강조하는데, 이 중세시대 관계사 유형 공략할 때 얘는 1순위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냥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시험은 아직 6월 모의평가니까 아직까진 그렇게 어려운 사료를 안 가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 반드시 공략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했다고 해요. 그럼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가 일단 누구예요? 요나라. 일단 거란 세력이죠. 좋아요. 그리고 송을 압박시켜서 전영군에서 맹약을 맺었대요. 1004년에 전연의 맹약 맺어가지고 그런 세패를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니까 발해 멸망시키고 송나라 압박시킨 거란 맞죠? 그 다음에 송나라 어쨌든 피했다는데 송나라가 이 국가 공격하니까 창창과 이남 또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세패로 얘네에게 또 바쳤대요. 그러니까 요나라한테도 개쳐 맞았는데 후반부에 또 송나라를 이렇게 개팬 국가는 금나라거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소응의 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세 가지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요나라는 전연의 맹약이고 그리고 이 송나라가 맺은 게 3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깊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나라는 전연의 맹, 금나라는 소응의 화이, 그리고 그 서아랑 또 맺은 게 있는데 이게 경력의 화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지게 유목민족에게 많이 퍼들이신 분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그러니까 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다는 또 얘네들에게 뭔가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주지 않았다는 맥 나왔죠. 근데 금나라를 멸망시킨 거는 결과적으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파악을 못했다면 다도 당연히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인 게 나를 이해 못하면 다를 못 풀고 다를 못 찾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좀 특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 정도는 풀어냅니다. 1번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당나라고요. 2번 탕농을 수도 삼았다. 자, 제가 말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거 뭐냐면 쩌낭조예요. 중국에. 아니,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요. 베트남의 쩌낭조인데 이 탕농은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3번 낙랑군을 축출하여 성장하였다. 자, 이건 고구려의 미천왕이에요. 하는 것 말고 그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입이 좀 조절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4번 선우 안에 좌연왕, 우연왕을 두었다. 자, 이거는 흉노입니다. 흉노는 묵토선우랑 땡현왕 이게 잘 나와요. 정답은 그래서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했던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라즘을 정복한 건 칭기즈칸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나라 통해서 일단 몽골 파악하고 몽골 관련된 키워드인 얘를 이렇게 못 찍었다면 애초에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 자체가 순서대로 일단 유 파악하고 금 파악하고 몽골을 파악해서 이렇게 풀게 좀 의도를 대놓고 시켰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실제로 보시면 다른 문제들은 선지가 다 이게 순서대로 갈수록 길어지는데 이런 건 일부러 선지 구성도 바꿔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의도적 만들려고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눈치에 채신 분들은 좀 똑똑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런 거 몰라도 되긴 합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밑줄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사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용 일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지금 촬영 기준으로 제가 원래 올렸던 영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9번 문제 전후 페이지로 지금 엉는 부분이 조금 중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설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는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다 평가했었는데 다시 검토해보니까 이 문제 진짜 수험생들이 많이 낚였을 만한 문제더라고요. 생각보다 깊게 읽지 않으면은 동아시아사 특유의 함정이 제대로 담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진짜 꼼꼼히 읽었어야 돼요. 보시면 사실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5~3개가 반란이 일으켰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상가의 경정충, 5~3개 등 해가지고 이 시기를 보고서 3번의 난이 그러니까 3번의 난이 전개된 시기에 동아시아사에서 있던 사실을 물어본 건데 이 맥락의 바탕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하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는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렵다고 다시 평가하고 있는데 자, 이 3번의 난이 전개된 시기는 여기 1673년부터 1681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17세기 후반인데 이 3번의 난의 경우에는 강희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풀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일단 청나라 시기니까 연행사를 한국에서 조선시대에서 파견한 건 문제가 없어요. 2번
지정은제를 시행하였다. 야, 출제자가 진짜 작정하고 이거 함정 팠어요. 뭐냐면 3번에 나는 강의제 시기 발생했었는데 이 지정은제가 본격적으로 확립이 된 거는 옹정제 시기예요. 옹정제 시기되다 보니까 약 18세기가 되거든요. 이건 17세기고 그래서 얘가 시기상으로 살짝 뒤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시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보다는 살짝 뒤어가지고 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청나라로 풀었으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겠고 3번 휘저우 상인들이 회관을 운영하였다. 자, 이 시기,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 활동한 상인은 대표적으로 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이기 때문에 얘는 범위상 말이 되고요. 4번 병농분리 정책을 운용하였다. 자, 청나라에서 전국에 청나라가 있을 때는 일본엔 에도막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상킹고타이 제도는 애초에 그런 일본판 긴 제도기 때문에 이가 말이 되는데, 이 병농분리 정책의 경우에는 하나만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 병농분리 정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처음 그 전국시대 통일쯤 한 다음에 시행한 정책인데, 얘가 에도 막부 시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이게 쭉 이어진 시점까지 봤을 때는 4번도 결과적으로 에도 막부 시기 때문에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2번이 살짝 뒤였어가지고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때까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 킬러용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살짝살짝씩 연도를 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주의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밑줄 친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가 보기에는 전반부에서 한정한다면 이 문제가 그나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비하면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는데 굳이 이 전반부 페이지에서 뽑는다면은 이 문제가 제일 어렵긴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머지가 시기가 다 안 맞아가지고 푸는 게 무리는 없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헷갈렸다면 얘는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얘는 살짝 헷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최근에 평가원에서 이선지를 되게 잘 내요. 일단 문제 먼저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중화민국에 수입됐다고 해요. 중화민국 1911년 수입됐죠.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이 군벌 중시와는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요. 자, 이게 11년인데 자, 이 위안스카이 씨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1912년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영번군의 베이징 점령,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북벌이거든요. 북벌이 1926년부터 28년인데 결국 얘네가 이 북벌을 완수한 게 1928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시점은 이 임시 대총통이 시작한 시점부터 이 장제스 씨께서 북벌을 완수한 1928년까지의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지점이랑 끝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도 자체가 넓긴 넓거든요. 넓은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다 보니까 N수생이 아니라 현역이라면 조금 연도를 완벽하게 암기를 안 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가 그나마 전근대사가 아니라 전반부 문제에서 좀 어려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볼게요. 흠정헌법대강의 초안을 작성하는 청관리. 자, 흠정헌법대강은 이 중화민국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헌법을 대강 적었다 이렇게 보세요. 아직 국가 안 설립됐으니까 우리가 국가를 이렇게 수립하면 이런 헌법을 써야지 대강 만들었다 그런 느낌을 받다면 얘는 이전이겠죠. 2번 만주사변의 진상을 파악하는 리튼 조사단원. 자, 리튼 조사단이 파견된 거는 1930년대예요. 만주사변이 최소 1931년쯤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보단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연도를 좀 엄청 조민하게 된 건 아닌데 뒤에 문제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엄청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나마 어렵긴 했어요. 3번 여권통무의 발표를 취재하는 황성신문 기자. 자, 여권통무는 1898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그런 여성 권리 선언문입니다. 4번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는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이 사실상 활동한 시기도 거의 1930년대쯤은 가야 본격적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하는 조약에 서명하는 일본 대신인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이 문제 정답은 결과적으로 워싱턴 회의랑 관련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워싱턴 회의가 결과도 192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 시기 사이에 걸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답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저 이 문제는 솔직히 6월 모의평가 치곤 되게 감탄했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당연하게 가장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 전근대사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구성한 걸 고려했을 땐 이 문제가 제일 낯설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세계사 과목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느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얘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 조금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 파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맞긴 합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이거는 교과설 기준으로는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그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국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랑 그리고 네덜란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기 있는 그 나가사키에서 그 교역에서 얻은 은이란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이 있잖아요. 얘로 인해 가지고 어딨어 그 여기 4번을 그 오답을 찍으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16세기 초반 말레이 반도 남단을 거점을 삼았다. 왜냐면 여기 말레이 반도 남한 쪽에 여기 물라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 1511년에 물라카 점령을 해가지고 얘를 결정적인 키워드로 바탕해가지고 이 포르투갈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만 보신 분들은 얘네 둘 중에서 누구지 했을 것 같은데, 이걸 포인트로 포르투갈 찍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1번 페이 제독의 함대를 일본에 파견한 거, 이건 미국이고요. 자, 그리고 제1차 사이공 조약으로 영토를 할양받은 거는 프랑스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문제에서 여기 1, 2번은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지예요. 애초에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면은 애초에 여기 셋 중에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냄새가 나는 애들을 고려했어야 돼요. 3번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한 거. 자, 표현부터 어려운데 진짜 세계사 느낌 나죠? 에스파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보면 세계사를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용어에서 익숙할 테니까 쉽게 풀지 않았을까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4번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타비아는 오늘날 자카르타입니다. 바타비아를 거점을 삼아서 대지마에서 교역한 거, 얘가 바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이 아래 키워드 보신 분들은 이거 헷갈렸을 거고. 자, 마지막 크리스토교 포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과 교역하고 있지만 이 포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1638년에 이 포르투갈이 교역이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네덜란드가 교역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문제 진짜 꼼꼼히 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12번 가 막부식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별표 3개입니다. 이거는 유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평가원에서 진짜 미친듯이 잘 내요. 근데 이 유형을 내면 보통 옳지 않은 걸로 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들을 최대한 암기했는지 그걸 점검하려는 목적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적혀있는 우키요에랑 오사카 그리고 천하의 부엌 정도? 왜냐면 이게 에도마부 시기쯤에 있는 일본이랑 관련된 별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시키냐면은 이 시기쯤이면은 한국으로 치면 조선시대 후기, 중국으로 치면은 청나라랑 관련된 게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치면 에도마부 관련된 게 많은데, 일본, 그러니까 에도마부에서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부키, 우키요에, 그리고 불라쿠. 이 세 가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빈출 키워드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으세요.
그럼 이런 주제랑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1번 한국 서민의 생활을 묘사한 풍속화가 성행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로 판소리라던가 탈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 2번 황실과 상인의 그 지원 아래 경극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경극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그런 일종의 문화활동 같은 거로서 이 경극 같은 거, 연극하는 거 그런 게 유행했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홍루몽이 저술되었다. 이건 이 시기에 유행한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맞는 거고요. 4번 왕실의 후원으로 호류사 5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자, 당연히 얘는 말이 될 리가 없겠죠. 이거 7세기 아스카 문화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읽기와 셈법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가 확산되었다. 에도마부 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일종의 그 서민교육기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가 도시에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3월도 이걸 내고 4월도 이걸 내고 6월까지 이렇게 답을 쉽게 줄 줄 몰랐어요. 왜냐면 물론 그 예전 교육청 시험들에 비하면 키워드가 좀 더 낯설어지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영국 상인이 참가한 신보가 있던 지역이랑 프랑스 조개와 공공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조개 키워드는 솔직히 직전 회차들 나왔잖아요. 3월 4월에 이 조개 키워드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상하이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기출을 그냥 안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라도 무조건 다 버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건 먹되 그 내용들을 평가원 시험에 어떻게 응용하실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상하이 도시사니까 1번 초량회관이 설치된 거는 이건 부산 지역이고요. 자, 아주아치네가 창립된 거는 도쿄 지역의 도시사입니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초기에는 상하이, 마지막에는 충칭이 있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미일수호 통상주약으로 개항되었다. 자, 이거는 요코하마랑 나가사키가 대표적입니다. 청일전쟁의 강화 조약에 체결됐다. 자, 청일전쟁의 강화 조약.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모노세키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4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제가 지금 설명 깊게 안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하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는 광저우 외에 추가로 4개 항구에 개항했다. 사실 이것만 읽고도 2개 있네요. 포인트가 여기 공행만을 통해서 무역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항구를 5개 개항했어요. 상하이, 님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등 5개 항구랑 공행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공행을 폐지했다. 이 포인트 2개를 가지고서 1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체결한 난징 조약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 다루셔야 되는 유형은 특정 조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도 조약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한 19세기 후반쯤 중후반 그러니까 중후반쯤에서도 조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조약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돼요. 이걸 똑같이 비교할 수도 있고 각자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1번 미국의 중재로 조인되었다. 야, 이거 진짜 맥락을 되게 애매하게 줬는데 미국의 중재로 조인된 거는 대표적으로 포츠머스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알선한 게 아니라 중재, 야 니네 그만 써 그만 하는 그런 맥락으로 체결한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2번 홍콩 하량 규정을 포함했다. 맞아요. 이걸 인해 가지고 홍콩 뺏겼어요. 나중에 이제 20세기 후반쯤은 가야 이제 겨우 돌려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요. 정답 2번이고요. 운용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건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이고요. 4번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한 거 역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했다. 이거는 2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체결한 베이징 조약이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은 난징 조약이랑 이 베이징 조약을 좀 비교하는 문제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5번 밑줄 친 기억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별표 3개 주세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과목을 잘 보려면 땡땡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 문제를 무조건 공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평가원이 여러분들의 고난도 문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략 중 하나예요. 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로 비유를 하면은 어떤 게 있어요? 쉽지? 뭐 유경공원 있다 쳐봐요. 유경공원은 1886년인데 이 유경공원이 설립된 지 이제 뭐 5주년이 됐어요. 그럼 뭐 대충 뭐 1890년쯤 되겠죠, 대충. 그러면 그 1890년에는 동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얘만 보시면 되는데 조선의용대 성립 2주년이라 써있어요. 자,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성립됐어요. 근데 성립 2주년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2를 해가지고 1940년에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나요? 그 문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도만 암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를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정확히 몇 년을 요구하고 그 몇 년은 정확히 어떤 사례가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1번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감행했다. 이거는 1934년부터 1935년쯤까지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2번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긴 거는 이거는 국공내전이 사실상 끝난 49년 이후쯤은 가야 돼요. 3번 제2차 국공합작을 바탕으로 항일전이 전개된 거는 중일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쯤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한 37년 이후쯤이기 때문에 여기 시기에 걸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묻는 건 1898년이에요. 근데 사례가 예를 들어서 87년 건립되는데 이 시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면 얘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선지가 이런 식으로 어떤 연도를 딱 끊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런 맥락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개 아니면 뭐 시작되었다고 써있으면 37년이니까 또 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잘 읽으시란 얘기예요. 4번 카이로에서 연합국 수뇌부가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이거 1943년입니다. 이후에요. 자,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이 벌어졌다. 자, 베트콩을 말하는 건데 베트콩은 60년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시기가 역시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 가나 사건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근현대사에서 거의 투톱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지만 진짜 수능을 준비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연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꼼꼼하게 외우란 건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문제는 무조건 오답률 5 이하는 들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현대사 직전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세계사를 이거 솔직히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정답 키워드는 동아시아사스럽긴 한데 솔직히 연도만 파악했을 때는 이거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풀 문제예요.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가해 사료는 딴 거 다 제끼고 미군은 승승장구에서 미드웨이를 침범했던 일본군 함대를 몰았다고 하고 밑에서는 이 소위 양국은 내일부터 교전 상태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위기,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흐름을 낸 문제인데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쯤이고요. 여기 소련의 참전 결정은 45년쯤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42년에서 45년 사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약간 이거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이한다면 미드웨이 해전이잖아요. 이 미드웨이를 기점으로 일본이 개추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랑 연결되는 사례를 골랐다면 정답을 풀 수도 있었어요. 자, 선지를 분석하며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거는 1950년이에요. 이걸 계기로 6.25 전쟁이 발발하는 명분이 발생했는데 역시 이후고요. 일본군이 과달카날에서 철수하였다.
연도로 보면은 43년에 철수했거든요. 근데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일본이 과달카나 전투에서도 패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발리고 연속을 발리고 그런 인과관계를 파악했다면 연도를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정답 2번이고 한국 강복군이 창설된 거는 이전이고요. 발트 함대가 동해해전에서 패배한 건 이건 러일 전쟁 시기니까 당연히 훨씬 옛날이겠죠? 자, 북위 17도선의 경계로 베트남이 분할된 건 1954년이라 이후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17번. 다음 뉴스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하고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제 기억에 평가원에서 나왔고 교육청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 대통령 닉슨은 중국의 총리 저우 얼라이와 함께 상하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이 닉슨과 저우 얼라이 씨께서 하신 거는 뭐냐면 미중 공동 성명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타이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고위 대표를 파견하면서 국교 수립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고 해요. 자, 이 닉슨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세력의 대표고 이 저우 얼라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의 대표인데 얘네들끼리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양게 대립되는 세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악수를 했다는 거 얘기 자체가 결과적으로 냉전 체제의 완화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 틀을 내면 그냥 냉전 체제의 완화를 보여주는 사례, 그냥 이걸로 거의 정답을 끌고 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핵심 키워드만 빨리 파악해서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신간에는 그 1927년에 우리나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거고요. 국공내전의 경우에는 그 1945년쯤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끼리 내분이 발생한 거고요. 태평천국 운동은 그 홍수전을 중심으로 약간 뭐 신분 해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주장한 일종의 그런 봉기 같은 거고, 교육치고는 일본에서 반포한 일종의 근대식 교육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8번. 밑줄 친 조서가 반포된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도 약간 여러분들이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까 15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보기에 15번보다 이게 더 어려웠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미국인과 나는 과학교사로 후쿠에서 머물면서 뭐 하는데, 천황이 통치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서 반포였대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이에 따라 후쿠 이현이 설치되니까 내부에 큰 동요가 있었으나 번주는 대의위에 수백 명 되는 세습가신을 소집하여 번주를 향한 충성심 대신 애국심을 가질 것을 명망했다. 자, 이게 말이 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자, 일단 이 천황께서 땡땡 현을 설치했대요. 그래가지고 번주를 향한 충성심 대신 애국심을 가질 것을 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막번 체제라 해가지고 그 조금 쇼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번주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을 중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를 하시면은, 밑에까지 하면은 밑에까지, 자, 그래서 번주는 물려받은 성을 뒤로 한 채 모든 권력 내려놓고 도쿄로 떠났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기존 막번 체제에서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하는 패번치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랑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메이지 유신인데 시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자체만 보면 거의 1870년대쯤, 그러니까 거의 이쯤을 봐야 되는데, 뭔가 이거 갖다간 좀 찝찝한 건데, 보시면 이듬해에는 도쿄 신비사의 요코하마 있는 철도의 개통식이 열렸으니까, 자, 1872년쯤에 철도가 열렸는데 이듬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제시된 시점은 1871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870년대 무슨 모습을 볼 수 있었냐? 그게 이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연도를 정확하게 몰았다면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1번, 이용장의 주도로 군수산업이 육성되었다. 자, 양무운동 관련된 거죠. 양무운동은 1860년대쯤부터 일단 있었기 때문에 얘도 시기가 걸쳐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광무개혁을 통해 식산 흥업 정책이 실시된 거. 자, 광무개혁만 놓고 보면은 최소한 1897년 이후는 와야 돼요. 안 맞고요. 경사대학당이 운영된 거는 1898년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기가 안 맞고,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 실시했다는데, 자,
이 메이 정부의 그 제국헌법은 1889년쯤에 처음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그 제국주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자, 하급무사도 중심으로 막부타도 운동. 자, 이거를 함정을 지시는데, 자, 메이지 유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패번치 관련된 메이지 유신은 1868년쯤은 와야 돼요. 1868년쯤 와야 되기 때문에 막부타도 운동은 당연히 얘보다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들 잘 푸셔야 앞으로 평가원 시험 대비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못 풀죠? 절대 고도점 못 받아요. 자, 19번. 가 사건이 전개된 시기 또 사실로 옳은 것. 이 문제 제가 놓쳤는데 얘도 별표 치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 시험에서도 이 사건이 나오면은 이 사건이 관련된 1966년부터 76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을 문제로 낼 수 있다 했는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약간 선지 보기가 조금 독특했던 것 같긴 합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보시면 10여 년간 중국어 대혼란에 빠진 마오쩌둥이 일으킨 사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되찾기 위해서는 대규모 혁명을 수행한다 했으니까 이 마오쩌둥이 자신의 그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가지고 일으킨 혁명이 문화 대혁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한 거지만 이거 평가원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1966년부터 76년 사이 되는 거. 그냥 그거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선지를 보시면 기억, 신축조약에 체결되었다. 자, 이건 의화당 운동이랑 관련된 건데 얘 나오려면은 거의 20세기 극극 초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현대사 범위에도 안 들어와요. 그럼 기억 다 잘라보면은 디귿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자,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이라 당연히 될 리가 없어가지고 얘밖에 정답이 안 됩니다. 참고로 중일 공동성명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1972년이니까 연도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자, 그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마지막 문제인 20번. 밑줄 친 이 체제가 유지된 시기에 동아시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돼요. 자,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 연합해서 자민당,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사실상 여당이 등장한 체제를 말한 건데, 자민당이 정권 장악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수립된 시기, 그러니까 이 자민당이 성립된 시기를 얘기하면 1955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38년간 지속됐다 했으니까 1993년까지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비자민당 연립 정권은 그러니까 거의 21세기 들어오기 직전쯤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 범위가 개 넓어요. 이렇게 넓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한국을 기준으로는 거의 광복 직후부터 한 6.25 전쟁쯤부터를 내던지, 아니면 오다선지로 2000년대 이후 거를 다 오답으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1번. 한국 금강산 관광사업을 개시하였다. 자, 금강산 관광사업은 최소한 1998년쯤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온 이후쯤은 가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자, 2번. 중국 선전 등지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자, 경제특구는 그 여러분들이 그 덩샤오핑의 4대 현대화 노선이라 가지고 그때 뭐 개혁 개방 정책 같은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정책 같은 걸 수립한 거기 때문에 이 덩샤오핑은 이 시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중국이 WTO에 가입한 건 2001년입니다. 이건 연도 외워두세요. 잘 나와요. 4번. 자위대 전신인 경찰 예비대가 조직된 거는, 자, 이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경찰 예비대가 창시된 거는 거의 50년대 초반이라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54년쯤에 자위대로 확산되는데 얘보단 연도가 조금 앞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답이 아니고요. 자, 군사력 보호금지 조항이 포함된 시인헌법, 일종의 평화헌법을 말하는 건데, 평화헌법은 말 그대로 광복 직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에 한 거기 때문에 46년 해당돼가지고 역시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6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팁이라던가 유형들을 잘 복습하셔가지고 일단 7월 모의고사 보신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때 또 어떤 평가원이 그런 앞으로 시험 경향 힌트를 보여줄지 제가 다시 한번 분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